지난 추석 연휴는 무려 10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간의 연휴였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수도 지난 추석보다 30%나 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와 유럽 여행객이 급증했다는 데이터도 눈에 띄는데요. 과연 10일간의 연휴가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과 휴식이 있는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의 하종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위원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추석 연휴 최초로 열흘간 이렇게 연휴를 보내봤습니다. 네.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각계각층의 반응 교수님 어땠습니까? 예, 이 본래 장기 연휴가 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있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도 사전에 이미 이 장기 연휴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기업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대로 나타난 거죠. 예. 지금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인데 예. 그것도 보면 이제 보통 빅3로 이야기되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집중돼 있었고요. 예, 재래 시장은 오히려 감소했거나 그냥 보합세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제 오랜만에 장기 휴가를 맞아서 뭐 상여금도 받고 그렇죠. 귀향여비도 받았지만 중소기업체는 오히려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그대로 쉬자니 납기가 빠듯해지고 또 생산 라인을 가동하자니 휴가로 지불해야 되는 이제 휴일 수당이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개 이제 무급으로 쉬거나 그 기간에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업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렸는데 특히 운수업종 노동자들은 75.4%가 계속 근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열흘 중에 평균 사용 일수가 4.5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 사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전체 휴가 일수가 9.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쉰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현상을 놓고 이제 장기 연휴 명암이 엇갈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이거 휴가에도 양극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 참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여행객도 2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인천공항에 하루 나가는 사람이 11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뭐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기 연휴다 보면 해외여행도 많고 그리고 이거 자영업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피해를 많은 이유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제 3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신 선생님들이라든가 가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휴일이 길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업을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제적 피해 조금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가족 중에는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도 모처럼 그 기간에 같이 휴가를 즐기자가는 취지도 좀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최장 연휴 때 주변 돌아가는 얘기들도 저도 들어봤더니 뭐 울릉도 같이 그 관광지라고 소문나 있는 부분은 명동 같이 느껴졌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도심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냥 완전히 또 썰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양극적인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 연휴가 정말 그 많은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갖다 줄 수 있었고 뭐 좋았다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막 경제 활동이 올스톱됐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기 연휴가 이제 경제의 약이냐 독이냐 이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득이 많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 매출이 많이 늘긴 했잖아요. 그리고 여행 관련 업들도 뭐 숙박이라든가 렌트카라든가 항공들은 거의 성수기였죠. 뭐 최고의 호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초기에 기대 효과로 이제 소비 지수가 잠깐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최근까지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장기 연휴에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지난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거의 이제 소비가 얼어붙었을 때 그 광복절 하루 전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반짝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반론이 있냐 하면
장기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소비는 미래에 발생할 소비를 당겨 쓴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예. 그렇지만 이건 또 어떤 반론이 가능한가 하면 장기 연휴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도 있습니다. 있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추석 연휴에 보통 이제 시댁을 가거나 친정을 가든지 선택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시댁에 갔다 와서 또 시간이 남으니까 친정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그래도 또 날짜가 남아서 뭐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돈을 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해외로 다 나갔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사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해외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은 되게 국내에서 많이 구비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혀 소비 진작에 기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노동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게 반짝 효과로 끝날 거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번에 발생한 소비만큼 아마 연내에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괴고 뭐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정부는 마침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계소득,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사실은 뭐 유럽 국가들 보면 이런 장기 연휴가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바캉스를 위해서 한 해를 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장기 연휴를 이렇게 추진했던 그 이유가 지금 우리 하종관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거 이외에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2100시간이 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급여로 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숨겨진 저희가 노동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초과 야간 근무까지 고려를 하면 거의 2300, 2500시간 가깝거든요.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무려 4달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장시간 이런 나라이고 이 장시간 노동체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정부가 많은 대책을 사실은 대체휴일제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차 휴가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번처럼 추석 연휴 기간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조금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뭐 약자 따서 워라밸이라고 우습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일상에서 삶과 휴식을 좀 찾자라는 취지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법 개정도 사실은 1년 미만의 직원도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정안도 내고 그리고 이제 장시간도 줄이려고 그래서 현 정부가 이런 건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휴식 과로사가 가장 많은 나라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정부의 좀 노동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연휴는 굉장히 그래서 상징적이네요. 그러니까 선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효과들도 효과들이지만 일단 이제는 일만 하는 때는 지났다. 휴식도 같이 취하면서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은 건데, 자, 그러면 정부의 기대만큼 그런 여러모로 효과가 다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업종별로 손익계산서를 열심히 이제 따져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장기 연휴로 인한 경제적 이익 효과는 당장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이제 매출이 늘었다는 거죠. 유통업체. 그렇지만 그것도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돼 있었고 어떤 백화점은 30%가량 매출이 늘었다. 뭐 마트 중에도 그만큼 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세점은 또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리고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 관광의 감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면세점들은 상당히 매출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면세점 매출 문제가 아니라 이 휴가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삶의 충년이나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계층도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면 이제 추석 연휴에 국내 증시가 급등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되 말씀하신 대로 휴식이 일상 속에 뿌리내리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 같아요. 지금 자본주의 노동자가 조선시대 머슴보다 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통계상.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 예전부터 호미시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7월 달에 여름 농사 다 끝나면 가을 거지 할 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호밀 다 씻어서 이렇게 창고에 넣어두는 행사를 했는데 예. 이걸 되게 이제 7월 보름 백중날 했어요. 예. 그날은 음식을 다 맛있게 만들어 먹고 예. 머슴들에게 다 새 옷을 지어주고 예. 용돈을 줘서 며칠 예. 동안 놀게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이제 백중빔이라고 불렀고 그 옷을 예. 그 용돈을 백중돈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두레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풍습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예. 그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미씨씨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상들은 일 잘하려면 또 충분히 쉬어야 한다 이런 지혜가 다 있었던 거죠. 가만히 보면은 세시 풍속에 다 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쉬는 날을 잘 챙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잘 경영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우리는 뭐 맨날 노동 생산성 얘기하고 뭐 그 경제 공백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연휴 탓에 노동 생산성 저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근데 사실은 연휴가 길어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됐다 그러면 연휴가 가장 많은 독일이나 덴마크, 핀란드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나 이제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책은행 중에 이제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작년에 연차 휴가를 우리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 생산 효과나 신규 고용의 유발 효과 등을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생산 효과가 적어도 한 30조 가량, 부가가치는 10조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도 또 서비스 관광 부분에서 20만 명 이상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광은 직접적인 영향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사실은 19세기 산업혁명 초기처럼 24시간 계속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거고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 다음날 서비스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조업의 생산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쩜 우리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김종진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휴식이 이제 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로 집중력 이런 부분에 아주 큰 시너지를 갖다 줄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효과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서울에 그 유명 대학이 3개 있잖아요. 보통 스카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경영학자가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96%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한 학자가 한 2년 전까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미국의 경영학과 일본의 경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미국은 생산 부문은 그냥 공학으로 치부해버리고 판매 부분만 경영이 관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마케팅이 굉장히 강합니다. 경영학 속에서. 근데 일본의 경영학은 생산도 경영학 속에 포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는 이런 부분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휴가가 결코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킨다. 그 여러 가지 단편적인 연구가 물론 있는데 국내 한 연구소에서도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보면 공휴일이 하루 생길 때마다 그 경제적으로 산출되는 효과가 한 700억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0억 효과에 노동자가 삶의 충족도나 만족도나 재충전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이건 거의 계량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같은 테이블로 이렇게 모델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공휴일 하루당 이제 700억 원 정도의 그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노동 생산성 증가분을 포함시키면 그게 한 8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8조 원이요?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루 쉬고 8조를 벌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가면 다시 일터에 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집중도와 효율이 높아져서 다시금 양질의 어떤 생산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해내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또 높아지니까 또 소비가 진작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휴일뿐이 아니고요. 파업도 똑같습니다. 파업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경영학 교과서에 보면요. 장기 파업을 했어도 파업이 끝난 뒤에 그 손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 의욕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도 올라갈 테고 그리고 다음에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월요병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장기 휴식 때문에 나 일하기가 굉장히 싫어졌다. 이런 하소연도 나오는데 그런 부작용은 정말 없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이 휴일, 일과 삶의 균형에 학습 효과가 없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 장기 연휴가
하더라도 예. 사실 월요병은 매일 존재했고요. 일요일 날 저녁에 집안에서 누가 툭 건들면 예.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듯이 예. 사실은 다음 날 직장 출근하는 거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맞아요. 조직 문화가 그렇고 조직 문화. 하루에 예. 10시간 일해야 되는 직장에 어느 누구가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휴일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과도한 노동 시간 그리고 그 과도한 노동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 이게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얘기시네. 그러면 그 장기 연휴가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생산성이 저하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책을 내놓은 거 그런 건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아마 방송사도 연휴 기간에 쉬지 못한 대표적인 직종일 텐데 그렇습니다. 물론 쉰 사람도 물론 있겠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자기가 열흘 정도 쉬었다고 해서 업무에 복귀해서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졌냐?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진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직장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출근하기 싫은 거지 업무 적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것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업무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그 최근에 연휴 기간에 이제 몇 가지 노동 이슈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첫 달 월급이 36만 원이다. 이게 맞아요. 굉장히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걸 계기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의 간호사 한 명당 담당 환자 수가 4명 내지 5명입니다. 그렇게 적어요? 예, 한국은 15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호사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 이거나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외국 영화를 보면 되게 할머니 간호사들이 병원에 대부분 있어요. 예. 우린 전혀 없거든요. 너무 일이 힘드니까. 예, 노인의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동자가 세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하면 병원에 일하는 노동자가 간호사가 고통스럽다는 것 외에 이게 환자에게 그만큼의 불이익을 줍니다. 그럼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리가 없고 그리고 집중도가 뭐 흩어지면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높아지잖아요. 되게 지금 절반 이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데 되게 그만두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힘들다는 것보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실수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해외에는 장기 연휴 그걸로 이제 얻는 효과들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일과 휴식이 아주 공존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프랑스의 바캉스입니다. 5주 정도의 휴가를 주는데 프랑스의 진보 정당이 처음 집권했을 때 역사상 최초의 전 국민 휴가 제도를 만든 겁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 휴가에 있어서까지 차별을 받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휴가의 차별을 금지시켰어요. 아, 그래요? 예, 모든 국민에게 어느 기업체에 근무하든지 일정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휴가 다 떠나니까 도시가 텅 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휴가를 텅 비었다는 뜻으로 바캉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없었으면 바캉스가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보면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 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이제 휴가가 1년에 한 30일 정도 됩니다. 독일이 28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25일 정도 되고요. 휴가가 비교적 적은 나라가 이제 뭐 미국, 태국, 그 멕시코, 일본, 한국 이런 나라인데 한 12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체 이제 휴가 일수는 한 15일 정도 되지만 실제 쉬는 날이 아까 김정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8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도표에 나와 있는데 참 참담하네요. 저기다 있네요. 괜히 저거 외우느라고 제가 있었네. 홍콩이 14일이 주어지는데 14일 다 쓰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15일이 주어지지만 8일만 사용하는 전 세계 꼴찌로 쉬고 있는. 저걸 6년째 지금 계속 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 눈치 보느라고 결국 법정 연휴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쓸 때보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직장에 더 가기가 싫고 그러니까 또 연휴 돌아와서 연휴와 관련돼 있는 뭐 어떤 병들, 심리적인 어떤 부담들이 생기는 건데 왜 이런 부담감을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5조 60조에는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또 혹은 회사에서도 노동자 당사자들도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 연차 휴가는 강행 조항입니다. 즉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으면 내가 특정한 업무 인수인계 다 하고 나서 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생리휴가처럼 무조건 주는 강행 조항인데 사실은 회사에서는 이걸 허락
사인을 맞아요.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내가 또 직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연차휴가 2주 쓴다라는 건 거제도로 발령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1년이 지난 직원이 쓸 수 있는 연차가 15개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6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적 인력의 부족, 그리고 눈치 보여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워낙 우리는 낮은 임금이어서 연차 휴가를 다 쓰지 않고 남은 것을 소득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체제, 장시간체제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연차 휴가를 갖다가 20일 정도로 늘리려는 논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연차 휴가를 점진적으로 좀 늘려서 그리고 또 사용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번에 최장 연휴를 갖다 보내면서 뭐 노동자들이 뭐 몸도 좀 쉬고 마음도 좀 쉬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그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너무 쉬니까 지겹다, 빨리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휴가라는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무슨 강박관념처럼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분인데 어머님들이 꼬마들이 너무 집에 오래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학교로 가야 조금 해방도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참 재밌습니다. 한 이틀만 쉬면 3일째 회사 전화해보고요. 이상 없냐고 안부를 묻는데 사실은 이게 학습 효과고요. 한 2번, 3번 우리가 이렇게 장기 휴가를 하게 되다 보면 스케줄도 잡고 필요한 계획도 잡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늘 인력이 모자라다는 그런 압박감을 좀 벗어나게 많이 좀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채용을 하면 휴가를 좀 많이 팡팡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럽에 파트타임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휴가 대체 파트타임 인력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늘어난 이유는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그 현상만 딱 갖고 와가지고 파트타임이 외국에도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부 차원의 연휴 앞으로 진행되겠죠, 계속? 그 선진국일수록 진보적인 사회일수록 진보 정당이 집권한 나라일수록 휴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휴가가 늘어난다는 것이 경제적 이익 효과가 있을 뿐이지 해로운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계속 늘려야 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이제 소득을 같이 늘리겠다는 주장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 허구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지난주에 그 칼 폴라니 연구소가 학회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 주요 중심 내용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의 명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 보시면 휴가가 늘어나는 것이 왜 장기적으로 유익하고 우리가 그 방향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주머니가 튼튼해져서 휴가를 가서 많이 좀 쓰게 되면 그 쓴 것들이 또 다시 기업한테로 돌아와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갖다 그렇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게 실증적 경험으로 증명된 적도 있어요. 그 특정 회사 이름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완 킴벌리 같은 회사의 원칙이 뭐였냐 하면 어떤 불황이 닥쳐도 아무리 조업이 단축돼도 한 명도 해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황이 닥치면 조업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바꿔서 쉬는 시간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평생학습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원데이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예년보다 이게 한 100배 정도 빅데이터가 증가했다는 거죠. 관련 검색어들이. 실제로 이번에 많이 유행을 해서 이제 하루만 공부해도 좀 알게 되는 분야가 있어요. 뭐 와인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자수라든가 이런 분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조금만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특히 원데이 클래스로 이런 교육 상품이 이번 휴가 때 많이 소비가 됐으니까 단순히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의 국민들의 생산력이나 각종 지식이 같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고 이게 엄청난 이 효과를 가지고 된다는 거죠.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기업 이윤 주도의 성장을 조금 내려놓고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다 보면 국민 전체가 같이 똑똑해지고 같이 뭐랄까 좀 지혜로워지면서
좀 더 문화적인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장기 연휴를 통해서 연휴를 알차게 즐기는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다음번에 이런 또 다른 장기 휴가가 올 걸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사실은 우리는 여름 휴가조차도 예. 내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계획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난 미리 계획하고 자기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그래서 정부나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도 노동시간 단축 프로젝트를 지금 산하기관들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은 이미 50년 전부터 짜이트 폴리틱이라고 해서 시간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건 아이의 학교 가는 시간, 예. 엄마가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 예.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 모든 것들이 삶에 도움을 준다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정한 휴식, 그리고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좀 변화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휴가 좀 즐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장벽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마지막 질문인가요? 그렇죠. 예.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보면요. 예. 그 단체 교섭에 관한 내용이 3분의 1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토론 주제가 있냐면 예. 주 35시간이 과연 진보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고 휴가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럼 프랑스가 가장 게으른 노동자들의 나라인가? 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토론 과목 속에서 학생들이 결국 뭘 깨우치게 되냐 하면 인類역사가 수천 년 동안 계속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휴가가 늘어나는 역사였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장기 휴가가 계속 도입되는 것도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 속에서 같이 우리가 갖는 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전혀 노동하지 않고도 온 일상을 다 휴가로 채워도 너무나 풍족하게 잘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휴가 시간을 투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 이런 사회는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의 하종관 교수 그리고 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